자, 1868년 10월 12일 평양. 당시는 이 고종이 재위 중이었던 조선 말기였습니다. 한 집에서요, 아주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누구의 울음소리? 홍범도. 그렇죠. 예측되시죠? 네, 바로 홍범도가 태어난 건데요. 그런데요, 이 홍범도는 태어나자마자 평범하지 않은 순간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자, 도대체 홍범도의 출생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친은 7일 만에 죽고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의 유즙을 얻어먹고 자랐다. 도현 씨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옛날 말로 뭐 젖동량? 아이고. 그런 게서 얻어먹고 한 건지. 맞습니다. 홍범도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때문에 그 홍범도의 이 아버지는요, 아직 갓난아기였던 이 홍범도를 품에 안고 이 집 저 집 아이가 있는 어머니를 찾아다니면서 젖동량으로 홍범도를 키웠던 겁니다. 자, 게다가요, 당시 홍범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 직업은 뭐였냐면 머슴이었어요. 머슴. 예, 머슴. 남의 집에서 머슴 생활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홍범도가 9살이 되던 해, 정말 하늘이 무심하게도 아버지마저도 그 9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이고. 자, 이 혈혈단신이 되었던 이 홍범도는요, 결국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머슴살이를 하면서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어린 시절부터 이 평탄치 않았던 이 홍범도의 삶에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평양 관청에서 네. 군인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군인. 군인. 네네. 네. 이 소식을 들은 홍범도는요, 군대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왜였을까요? 들어가면 그래도 밥은 주니까. 네, 밥은 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하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재워주니까. 네. 그러니까 머슴보다는 군인의 삶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꿈에 부풀어 있던 이 홍범도를 딱 가로막는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딱 가로막던 장벽, 뭘 것 같아요? 그 몸 테스트? 몸 테스트, 바디 체크. 바디 체크? 저는 약간 신분 체크. 신분 체크. 네. 저는 나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나이 어려서. 정답. 역시. 별말 안 하는데 이 정도의 리액션을 줍니다. 우등생이세요. 와. 진짜 맞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네, 나이였습니다. 딱 2살이 모자랐던 거예요. 아이고야. 2살. 어떡하지? 좌절. 그렇죠. 좌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홍범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홍범도는요, 결심합니다. 나이를 속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2살 올려가지고요, 키웠고 이 평양 소속의 조선 군대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네. 진짜 뭐 애국심이라든지 뭐 희생정신 이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더 나은 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함이었죠. 자, 이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입대했던 홍범도, 과연 그의 군대 생활 어땠을까요? 엄청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홍범도는요, 딱 군대 체질. 이 남다른 신체 조건, 그다음에 발군의 사격술. 자, 정말 이래서 이 군대에 잘 적응하는 듯했던 이 홍범도. 그런데 그가요, 군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의감? 그 이유는 바로 걸핏하면 이 병사들을 구타하는 이 장교들의 가혹행위였습니다. 어느 날요, 홍범도는요,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건의 힘을요. 네. 자, 이 홍범도는요, 병사들을 괴롭히던 장교를
때려 눕히고 맙니다. 맞네, 맞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이 하극상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반. 그렇죠. 머슴 출신 홍범도가 양반 장교를 때려 눕혔다? 군대에 있으면요, 아주 무거운 중형으로 이 처벌을 받을 게 아주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홍범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 탈영이죠. 탈영, 탈출. 음. 맞습니다. 홍범도는요, 약 4년간의 군인 생활을 뒤로 하고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군대를 떠나가지고 의지할 곳 없는 홍범도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종이를 만드는 제지소였습니다. 제지소. 네, 제지소. 자, 이렇게 이제 홍범도는요, 제지소 노동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홍범도가 22살이 되던 해, 이 제지소가 아주 떠들썩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제지소가 떠들썩한 일? 제지소 상관이 또 괴롭혀가지고 제지소 상관을 또 때렸어요. 맞습니다. 진짜요? 뭐라고요? 홍범도가 이번에는요, 제지소 주인을 때려 눕힌 거예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군에서 도주한 이 홍범도는요, 정말 말씀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일했는데 오갈 데 없는 홍범도의 사정을 알고 이 제지소 주인이 그를 막대했던 겁니다. 에이, 그럼 안 되지. 폭언에다가 폭력을 일삼는 건 물론이고요, 임금도 제때 주지 않아요. 에이. 3년 동안 이 계속되는 이 부당한 대우에 결국 폭발했던 겁니다. 아유. 네. 어딘가요? 절? 그렇죠, 그렇죠. 자, 바로 강원도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라는 절이었습니다. 홍범도는요, 이 신계사의 스님에게 오갈 데 없는 사정을 얘기했고요, 절에 머물면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불교 경전을 배우며 지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절에서 생활한 지 1년 반이 지나던 어느 날, 이 홍범도가 불현듯 절을 나와서 이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딜까요? 자, 바로 함경남도 북천군이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지금, 그렇죠. 엄청 멀리 네네. 갔는데. 그죠? 왜냐하면 홍범도가 절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거든요. 와. 우연히 인근사찰의 그 비군이었던 단양 이 씨를 만난 이 홍범도,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씨의 고향이었던 북천군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면 당연히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 이거 너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가족을 결혼했는데.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때 홍범도가 선택한 직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예원 씨? 호랑이 때려잡는 사냥꾼.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이 북천군은요, 바닷가 빼면 사실은 척박한 그 산악지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곰, 멧돼지, 뭐 표범, 호랑이 뭐 이런 맹수들이 엄청 많이 서식하고 있었거든요. 홍범도는요, 이런 북청에서 총을 들고 사냥에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냥꾼이 된 홍범도의 실력 어땠을까요? 아유. 그냥 뭐. 군인 또 출신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체격. 맞네. 맞습니다. 사냥꾼은 정말 그야말로 홍범도에게는 딱 맞는 천직이었습니다. 자, 홍범도는요, 북천군 일대의 대표 사냥꾼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냥꾼으로 인정받게 된 이 홍범도는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었죠. 자, 늘 생계를 걱정했던 이 홍범도, 이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뭐 안정이죠. 안정. 그렇죠. 평화롭고. 맞아요. 자, 그런데 이 홍범도의 평온했던 일상에 또다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호랑이를 때려잡던 홍범도가 더 이상 사냥꾼이란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 시작은요,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정민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입니다. (1907년) 일제가요 우리의 왕이었던, 근데 당시 황제였죠. 네. 이 황제였던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일본군과 싸우겠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미의병과 홍범도 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의병이 일어나자 일본은요, 조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총, 이 총을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무기들 총.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을 만들죠. 바로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 그러니까 조선 민간인들이 지닌 그 무기와 탄약을 정부와 관하에서 압수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는 법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홍범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사냥꾼. 사냥꾼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총. 그렇죠. 네. 아니, 그를 먹여 살리던 이 총을 압수당하면 생계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니 그러면은 홍범도가 정말 그냥 순수히 총을 내줬어요? 이때 홍범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총을 빼앗겨 굶어 죽느니 놈들과 싸웁시다. 가만히 있다간 총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총을 빼앗으려는 이 북천군 일대의 일본 군들을 때려잡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홍범도는요, 동료 포수들을 설득합니다.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이름하여 산포수 의병부대. 와. 자, 이제 호랑이에게 겨누던 총구를 바로 일본군에게 돌린 겁니다. 자, 함경남도 북천군 근처에 있는 높이 약 1335m의 험준한 고개 후치령이었습니다. 후치령은요, 북천군에서 이 내륙으로 향하는 교통상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길목이었거든요. 네, 홍범도는요, 이곳에서 일본군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렇게 11월 22일 오후 4시 총소리가 산을 울립니다. 그리고 일본군 2명과 순사 1명이 쓰러지게 되죠.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후치령에 매복해 있던 홍범도 의병부대가 지나가는 일본군을 향해 사격을 가했던 겁니다. 오. 자, 홍범도는 적을 기습적으로 소탕하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던 겁니다. 결국 의병부대의 그 공격에 일본군은요, 이제 모두 사살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홍범도 의병부대가 공격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 동료 포수들의 총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와. 홍범도 의병부대는요, 빼앗겼던 총을 그대로 되찾았습니다. 여기에 그친 게 아니죠. 바로 그 일본 군경이 갖고 있었던 그 신식 무기와 장비까지 챙깁니다. 이야. 이러면서 무장을 강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군을 처단했다는 그 기쁨도 잠시였죠. 홍범도는요, 의병부대의 전열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범도 의병부대의 그 존재를 알게 되었던 일본군 수비대가 11월 24일 무려 60여 명의 병력을 이곳 후치령으로 급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적은 숫자의 일본군만 급습해왔던 이 홍범도 부대가 처음으로 신식 무기로 무장한 다수의 일본군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3시간의 격전. 그런데 홍범도 의병부대와 싸우던 일본군이 갑자기 이곳 후치령을 벗어나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화력은 일본군이 월등했는데요. 산악 지형에서 민첩하게 움직였던 홍범도의 이 산포수 의병부대를 그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후치령에서 일본군을 몰아낸 홍범도 의병부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오. 그리고 홍범도 의병부대는요, 함경도 지역을 막 종횡무진하면서 1년여 동안 연전 연승의 신화를 써내려갑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홍범도의 전적은 60전 60승. 다 이겼어요? 일본군은요, 홍범도를 두려워하면서요, 이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르는 홍범도. 나르는 또 자,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면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마구 가했던 이 홍범도를 두려워하면서 붙였던 별명이었습니다. 의병부대 대장 홍범도가 이 일본에 맞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이때 홍범도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이고야. 왜냐면 일제가 홍범도의 아내와 두 아들을 납치한 겁니다. 아유. 심지어 일제는요, 홍범도의 아내에게 홍범도를 회유할 편지를 쓰도록 강요합니다. 만약 이 회유의 편지를 쓰지 않으면 너 본인과 아들을 죽이겠다고. 오. 그리고 그 시체로 어육을 만들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합니다. 자, 이 잔혹한 일본군에게 과연 홍범도의 아내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써야죠. 아들을 저 생각해서. 애들도 있고 하니.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홍범도의 부인은 완강히 거부하며 버팁니다. 자, 버티면 버틸수록 일제는 이 아내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더 심하게 협박하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고문하고 맞습니다. 결국 홍범도 아내는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둡니다. 아우. 애기들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홍범도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또 생깁니다. 일제가요, 이번에는요, 큰아들 홍양순을 내세워서 아버지에게 투항을 권하는 편지를 갖고 가게 한 겁니다. 일제 협박에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귀순 청원 편지를 가지고 온 아들에게 홍범도가 보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결국 홍양순은요,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홍범도와 함께 항일 무장투쟁에 동참합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양수는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아.
아들 홍양순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연달아서 아내와 아들을 일제히 손에 잃어버린 거죠. 교수님, 이 가족의 어떤 이런 죽음 이후에 홍범도는 정말 많이 달라지죠. 가족이 자기로 인해서 죽은 거잖아요. 자기가 항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홍범도가 그것을 개인의 사적인 복수심으로 해소하지 않고 그것을 승화시킨 거죠. 어떤 방향으로? 민족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홍범도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홍범도에게 일제가 생계를 위협하는 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홍범도의 이 비극은 의병 동료, 나아가 우리 민족이 함께 겪게 될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가족을 잃은 홍범도의 분노. 자, 그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조금 더 파이팅 연구를 있게. 했을 것 같아요. 더 모으고 어떻게든 일본군을 더 공격하고 뭐 했겠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홍범도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우. 왜냐하면 일제가 의병들을 가만히 냅두질 않는 거예요. 강력한 의병 탄압이 계속되고 있었죠.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홍범도는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그해 1908년 11월 홍범도가 자신의 조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렇게 당시 러시아 제국 땅이었던 연해주로 향했던 홍범도. 자, 그런데 이곳 연해주에서도 의병 활동을 재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그 일본과의 그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이 맞서 싸우려고 했던 그 항일 무장 세력들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1910년 조선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겠죠. 뭘까요? 1910년. 경수국시. 그렇죠, 경소국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겁니다. 자, 이러니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조선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러시아에서 의병 활동도 여의치 않고. 이제 근데 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그죠? 사냥꾼 출신의 홍범도 호랑이를 사냥하던 그때처럼요, 몸을 낮추고 기회가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